쿠리ler도를 내어줄 테니 한국을 함께 치자. 최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회담 중 러시아 측에 충격적인 제안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한국형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미국이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의 국방력이 빛의 속도로 강해지자 헌법을 개정의 힘으로 독도를 뺏으려던 일본의 계획이 들어지자 일본은 러시아의 쿠리ler도를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반응은 일본의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24일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동부군 광구 공보실은 전날 남쿠릴 4개 섬 중 이투로프 일본명 예토로우, 척차, 쿠나시르, 구나시리, 구쿠호와 사할린주 서에서 병력 1만 명, 차량 500여 대, 12척 함정 등을 동원한 군사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보실은 훈련이 5일간 진행된다며 상륙 후 전술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일간인 코메르산트는 지난 23일 훈련이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훈련과 관련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가등승신 관방장관은 러시아군의 북방영토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군의 대규모 훈련이 일본의 입장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와 남쿠리ler도 4개 섬의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통상 및 국경에 관한 양자조약을 근거로 이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열도를 통제 중인 러시아는 남쿠리ler도가 2차 대전 종전 후 전승국과 패전국 간 배상 문제를 규정한 국제법적 합의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면서 반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강력한 대응에 쿠리ler도가 일본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자 일본은 러시아의 깜찍한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쿠리ler도를 문제 삼지 않을 테니 자신들과 손잡고 한국을 치자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기시다 총리의 전체적인 외교정책 방향은 일본이 러시아와 손잡고 한국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황당한 일본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일본에 큰 충격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일본과의 외교 관계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반면 한국과는 라인브리지라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한반도와 극동지역에서 수산, 농업, 전력, 철도, 북극항로, 가스, 조선, 항만, 연해주 공단 이렇게 9개 분야에서 한국과 초대규모 사업의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라인브리지 프로젝트의 스케일이 얼마나 거대한지는 전력 분야 사업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시작해 중국과 몽골,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초대규모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한국과 손잡고 일본을 초토화하려는 국가는 러시아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으로 다져진 세계 최고의 군 IT 기술력을 보유한 이스라엘이 최근 한국과 손잡고 전 세계 무기 시장을 싹쓸이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근 사우디와 UAE들 시작으로 중동 국가들의 미국산 무기 구입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동 시장에 더 이상 무기를 판매하지 않는 완전 철수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틈을 이용해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과 손잡고 중동을 시작으로 세계 무기 시장을 완전히 싹쓸이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특히 한국과 이스라엘의 밀월 관계는 역사적인 수준으로 강력해지고 있는데요.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데 이어 한국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은 박근혜 정권 대비 2배나 증가했습니다. 중국과 국경 지역에서 수차례 군사 다툼을 벌이던 인도가 한국산 차세대 경전차를 도입해 중국 탱크를 박살 내버린 사건, 미국과 프랑스 등 모든 유력 후보를 제치고 호주에서 55조 원 규모의 초대형 수주에 한국이 선택된 놀라운 사건 등 이미 한국산 국방기술이 세계 최고임이 증명되면서 세계 최고의 IT 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이 한국과 손을 잡기로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 총리가 직접 한국을 찾는 등 심상치 않은 밀월 관계가 공개되자 이를 시기 질투하는 세력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유명 학자 촘스크와 지젝은 한국은 이스라엘과 공범이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중동 국가와 다툼을 할 때 한국산 무기를 사용해 엄청난 피해를 줬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공개한 세계 군사력 순위를 보면 일본이 5위, 한국이 그 뒤를 바짝 추격 중인 6위인데 점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 IT 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과 한국의 밀월 관계가 점점 더 강화되면서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된 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독일 언론들은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지금 당장 한국에 사과하지 않으면 총리직을 사퇴해야 할 수도 있다 라며 일본의 경고를 날려 기시다 총리가 뒷목을 잡게 만들었는데요. 반면 한국은 최근 이스라엘과의 협력에 이어 미국의 깜짝 발표로 초대박이 나려 하고 있습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8일 현지 시간 한미 당국 간 한국전 종전선언 이슈를 계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북한의 대화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종전선언 역시 북미 협상의 의제가 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표는 이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고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기 위해 북한과 외교를 추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는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과 관여 가능성 검토를 포함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에 계속 손을 내밀고 있다고 한 뒤 우리는 북한을 향해 어떤 적대적 의도도 품고 있지 않다. 우리는 전제 조건 없는 만남에 열려 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과 인도적 우려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미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 제공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역사상 이렇게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적이 없는 데다가 최근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들도 모두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낙하했습니다. 즉 일본을 제외하고 한국과 미국, 북한 이렇게 세 개국의 주도 아래 한반도에서 기적을 만들어낼 발판이 마련된 것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과 미국은 문안 협의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안까지 협의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 정부도 종전선언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본격적인 조율을 거쳐 한미가 종전선언에 대한 공동문안을 만들어 북한과 대자하게 돼 북한의 동의를 얻어낸다면 종전선언 채택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는 곧 한반도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는 한반도는 앞으로 4년 안에 동일될 것이다. 쇠퇴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곳이 될 것이다. 일본으로 간 청년들 지금 당장 한국으로 돌아오라. 일본은 통일된 한국과 절대 경쟁이 안 된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극비의 일본이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실제로 대규모 구매 소식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도대체 일본이 왜 갑자기 최우방국인 미국을 등지고 한국을 선택했는지, 한국산 무기를 이렇게 갑자기 많이 사서 무엇을 하려 하고 있는지, 최근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구매한 30조 원 규모 무기 계약에서 한국에 24조 원이라는 돈을 빌려서 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외신들은 한국이 폴란드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무기를 팔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한국에 매우 불리한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군사 장비 구매를 위해 한국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한국이 지난해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면서 12조 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해줬는데 2차 수출 협상 과정에서 폴란드가 이보다 많은 24조 원 대출 금융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반박했습니다. 르제츠코프스카 장관은 폴란드가 군사 장비 구매를 위해 한국에서 760억 주어티, 약 24조 원을 대출받았다는 폴란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폴란드가 한국에 추가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머라이어스 블레젝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이달 초 3일간 방한한 이후 언론의 흥선이 빚어진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군사 장비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청중의 질문에도 추가 대출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폴란드가
한국에 추가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며 폴란드 정부는 이미 서명된 계약에 대해 이행 중으로 계약 내 자금 조달이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로의 군사 장비 인도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폴란드가 24조 원을 대출 없이 한국에 현금으로 건넨다는 것입니다. 이어 국방 지출은 국방 개선을 위한 군사 장비 구매뿐만 아니라 군대 확장, 현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폴란드 군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자금 조달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며 추가 신용 대출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부터 820대의 전차와 360문에 달하는 자주포를 폴란드가 사들일 것이라면서 총 30조 원이 넘는 금액을 한국에 전액 현금으로 깔끔하게 지불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 24조 원 대출을 조건으로 걸었다는 소식은 가짜뉴스였고 오히려 폴란드는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10조 원 규모의 신공항 건설 프로젝트를 통째로 한국에 맡기겠다는 파격 발표까지 했습니다. 한국 기업 수주는 물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8천억 원 가까운 지분 투자를 추진하고 있어 전 세계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마르친 호라와 마우신 호럴러 폴란드 신공항정권 대표는 2022-2060년도 복합운송허브 STH 기본계획 승인 신청서를 폴란드 인프라부에 제출하기 전 투자를 둘러싼 13개 자치단체의 당국과 협의를 거쳤다며 관련 내용을 ULC의 승인과 국방, 모 및 기금 및 지역 정책, MFIPR의 장관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신공항 사업은 기존 관문인 바르샤바 쇼팽 공항을 대체하는 중동부 유럽 최대 규모의 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할 만큼 규모가 엄청납니다. 사업 규모는 약 10조 원 74억 유로에 달합니다. 폴란드 정부는 한국의 인천공항공사에 무려 12.5%의 지분을 주겠다며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단순히 돈만 대주고 수익만 챙기는 재무적 투자자가 아닌 폴란드 공항의 경영까지 관여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 제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럽 국가에서 이렇게 공항 운영권을 한국에 준 사례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항뿐만 아니라 초대규모 폴란드 철도망 공사도 한국 기업에 안겨주었습니다. 이 공사는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신공항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는 2034년까지 약 670km 길이 고속철도 노선을 포함하는 전체 연장 1789km 철도망을 구축하는 초대규모 프로젝트인데요. 한국이 짓는 폴란드 신공항을 중심으로 폴란드 전역 10개 방향, 12개 노선의 철도를 한국이 짓는 기적같은 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폴란드뿐만이 아닙니다. 폴란드 대박에 이어 구소비에트 연방의 일원이던 체코까지 한국산 전차 대규모 구매를 발표했습니다. 1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KODITS가 분석한 체코 군 신형 전차 구매 추진 동향에 따르면 체코 국방부는 전력 보강을 위해 2027터부터 2030년 신형 전차 50터부터 70여 대를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특히 독일 크라우스 마파이의 신형 네오파르트 EA7 플러스나 EA8, 한국 현대로템의 K2 흑표, 미국 크라이슬러 디펜스의 에이브럼스 전차 등을 후보 모델로 검토 중. 한국산 전차가 독일산이나 미국산보다 성능은 훨씬 뛰어난데 가격은 더 저렴하다 보니 한국산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현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체코 국방부 차관 출신 군사 전문가 밀란 미쿨레츠키는 독일산 전차 네오파르트 EA4S는 1980년대 중반에 생산된 T-72와 별 차이 없는 구형 모델이라며 독일산 네오파르트 전차는 측면과 포탑 부분이 재래식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취약하다고 지적하면서 신형 EA7 플러스 또는 EA8 모델 구매 시 인도까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도입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전했습니다. 반면 빨리빨리의 나라 한국은 무기까지 총알 배송한다며 실제 최근 폴란드에 한국이 총알 같은 속도로 전차를 배송한 것은 너무나 놀라웠다고 전했습니다. 루마니아도 한국산 무기를 조 단위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총 2단계에 걸쳐 2조 5천억 원어치 자주포를 구매하는 방안을 국회가 승인했다며 1단계로 자주포 54문을 구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도 독일과 미국,
한국 전차들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산이 최강이라며 이제는 한국산이 미국산마저 뛰어넘었다고 극찬했습니다.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한국은 이미 50%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며 예정된 계약 물량까지 고려하면 점유율이 70%에 달한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폴란드와 체코, 루마니아의 파격 제한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제안한 파격 제한에 비교하면 말이죠. 일본의 싱크탱크와도 같은 한 단체는 일본 정부가 역사상 최초로 한국으로부터 최대 70조 원 규모의 무기를 구매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70조 원은 일본의 한 해 국방 예산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로 최근 러시아와 중국이 일본해에 수차례 침투하며 위협을 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의 육해공 대부분 무기들이 노후화되어 실제로 전쟁이라도 난다면 일본은 순식간에 초토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한 해 예산을 보면 정부 예산의 20% 이상을 일본 정부가 빌린 빚이나 빚에 대한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가 그동안 일본 정부가 마구잡이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국방 예산은 많이 쓰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일본의 육해공 무기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전면적으로 한 번에 다 바꿔야 하는데 미국산 무기를 사자니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일본 기업들이 만든 무기를 쓰자니 성능이 너무 뒤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산 무기는 중국산 무기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유일한 선택지는 한국밖에 없다고 일본 단체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산 무기가 너무 잘 나가보디 질투만 하다가 이제는 인정하고 일본도 한국산 무기를 사야 한다는 여론이 일본 내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와 관련 성능은 경쟁 상대인 독일산 자주포 못지않은 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방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 비용을 많이 늘리지 못하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최적의 선택이라는 파격적인 보도가 나왔는데요. 일본 최대 부수의 신문으로 주로 보수적인 논조를 견지한 요미우리 신문이 한국의 특정 산업군을 가감없이 평가하는 건 흔치 않은 일,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은 이미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구매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일본은 방위 장비 규격을 대대적으로 바꾸며 의미심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투기 등 방위 장비는 레이더 센서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부품 교체나 유지보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비에서 유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 10% 이상에서 올해 약 30%, 2조 355억엔까지 상승했다며 가격은 저렴한데 성능은 세계 최고인 한국산 탱크와 자주포, 공격용 헬기, KF-21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본이 한국보다 우주 산업에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항공우주 전문가들이 일본이 한국보다 뛰어난 이유라고 강조하던 특별한 기술이 알고 보니 이미 누리호는 물론이고 KF-21에도 적용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보다 잘 나간다고 방심한 건지 일본이 2번 연속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며 위기를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먼저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에서 지상 테스트 중이던 로켓 엔진이 폭발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지난 14일 일본 아키타현에 위치한 노시로 실험장에서 일본의 신형 로켓 입실론 S의 테스트를 진행하던 중 시작하고 겨우 1분 만에 엔진이 폭발하며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인데요.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지만 계속되는 실패로 일본 우주 개발 사업에 먹구름이 들이오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에도 JAXA 작사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무참히 실패한 적이 있었기에 연속으로 발생한 이번 테스트 실패의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 JAXA의 차세대 우주발사체 H3의 첫 번째 발사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H3 로켓은 강렬한 불꽃을 뿜으며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현장을 중계하던 여성 아나운서는 싱글벙글한 얼굴로 무사히 발사에 성공한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15분 정도가 지난 후 아나운서는 스태프에게 메시지를 전달받고 표정이 급격하게 굳어지며 무거운 목소리로 다음과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지금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로켓이 미션을 성공할 가망이 없어서 자체 파괴 명령을 송신했다고 합니다. H3 로켓이 결국 궤도 진입에 실패해 자폭하고 말았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처음 10분 정도까지만 해도 무사히 발사에 성공한 줄 알았었지만 로켓 1단을 분리하고 로켓 2단 부가 전기계통 문제로 제대로 점화되지 않으면서 JAXA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로켓이 추락할 경우 민간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로켓의 북한의 ICBM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고성능 광학 지구관측위성 다이치 3호가 실려 있었기에 안전과 보안상의 이유로 발사 15분 만에 자폭 명령을 전달한 것입니다. 네오 고가의 인공위성까지 탑재하고 있었던 터라 더욱 뼈아픈 실패였는데요. 게다가 발사 실패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5월 한국에서 누리호 3차 발사를 성공적으로 끝마치며 인공위성까지 궤도에 올려놓는데 성공하자 JAXA는 일본 내에서 거센 비판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항공우주 전문가들은 H3 로켓을 통해 일본의 우주발사체 기술력이 여전히 한국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한국이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는 당시 일본에서 발사했던 H3 로켓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일본이 기존의 발사 성공률이 90%가 훌쩍 넘는 H2 로켓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H3 로켓을 개발하려 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H2 로켓의 막대한 비용 문제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주 개발 경쟁은 비용 절감 경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사에서 획기적인 로켓 재사용 기술을 개발해내면서 발사 비용이 대폭 줄어드는 바람에 값비싼 로켓들은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덕분에 우주로 로켓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쏘아 올리는 기술만큼이나 발사 비용을 줄이는 기술이 중요한 우주항공 기술로 주목받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일본에서 개발한 H3 로켓은 최신 제작 공법인 3D 프린팅 공법을 적용하여 무려 비용을 50%나 절감하는데 성공한 로켓이었습니다. H3 로켓은 기존 H2보다 훨씬 거대한 크기를 가졌지만 오히려 구조와 절차를 단순화하고 3D 프린팅 공법을 최대한 사용하여 비용을 대폭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JAXA에서는 이를 위해 힘들게 개발한 H2 로켓의 다단 연소 엔진까지 포기했습니다. 다단 연소 엔진이란 터빈을 돌린 가스를 엔진 밖으로 버리지 않고 다시 연소기로 넣어서 연소하는 방식으로 기존 엔진보다 효율이 높은 고도의 엔진 기술로 나로호에도 적용되었던 방식입니다. 하지만 구조가 복잡하여 제작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를 과감하게 제거하고 3D 프린팅 공법을 사용하여 비용을 절감한 엔진을 탑재한 것이죠. 금속 3D 프린팅은 기존의 철판을 용접하여 만드는 것이 아닌 금속 와이어를 고출력 레이저로 녹여내어 로켓 구조물을 만드는 방식으로 기존 엔진보다 효율이 높은 고도의 엔진 기술로 나로호에도 적용되었던 방식입니다. 이러한 신공법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엔진의 배관, 밸브, 분사기 본체, 연소실 매니폴드, 터보펌프 케이스와 같은 부분을 3D 프린팅 공법을 통해 제작하였고 결과적으로 일본은 H3의 발사 비용을 50억엔, 우리 돈으로 약 460억 원까지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이번 발사 시험에서도 일단 로켓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3D 프린팅으로 만든 엔진도 충분한 내구성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냈기 때문에 앞으로 제작되는 일본의 로켓은 신공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3D 프린팅 기술의 항공 우주 기술 적용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민간 항공우주 기업 릴레티비티 스페이스, 렐러티버티 스페이스는 3D 프린팅 기법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85%를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한 로켓 테란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물론 최첨단 기술에 가장 민감한 한국 연구진들이 이를 내버려 뒀었을 리가 없었죠. 이미 오래전부터 3D 프린팅 기술을 통한 로켓 부품 제작을 연구하고 있었던 한국 연구진들은
지난 2021년 3D 프린팅을 통한 발사체용 추진제 탱크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었습니다. 추진제 탱크, 연료 탱크 플러스 산화제 탱크는 보통 우주 발사체의 80%를 차지하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 발사체의 핵심 구조물인데요. 3mm 정도에 불과한 얇은 철판으로 대기압의 4터부터 6배에 달하는 압력과 발사체 전체에 하중을 견뎌야 하기에 매우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하는 부품입니다. 그리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팀이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해 기존 탱크와 동일한 내구성의 공간 효율성은 12% 늘리고 중량은 27%나 낮춘 추진제 탱크를 제작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 또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3D 프린팅 공법을 통해 스페이스X의 최신의 로켓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메탄 엔진을 제작하는 데도 성공하였고 연소 시험에도 아무런 이상 없이 통과했습니다. 이처럼 국내 항공우주 기술 역시 3D 프린팅 기법을 통해 로켓을 제작하기에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까지 투자와 관심이 부족한 상황으로 나로호와 같은 대형 로켓에 적용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제의 양을 연속적으로 조절하면서 추력을 낮춤으로써 분리된 발사체를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재사용 기술 중 하나인 딥 스로틀링 기술을 시연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3D 프린팅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인건비와 부품 수를 크게 줄여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대량 생산도 가능하죠. 게다가 지난 5월 궤도에 인공위성을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던 국산 발사체 누리호에도 3D 프린팅 기술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는데요. 누리호의 로켓 엔진에서 불을 뿜는 연소기가 바로 3D 프린팅 공법으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신공법으로 만들어진 누리호의 연소기는 추진력, 연료 주입, 냉각 시스템 등 주요 기능 테스트에서 전부 합격점을 받았으며 수백 개나 됐던 부품을 단 4개로 줄여 비용을 3분의 1로 감축하는 데 성공했죠. 또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KF-21에도 3D 프린팅 공법이 적용되었는데요. 1호기부터 6호기까지 KF-21 시제기 엔진의 가스터빈 연소기 부품은 국내 업체에서 금속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하여 납품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19일부터 1년간 수백 회의 테스트 비행을 거치면서도 아무런 이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국내 3D 프린팅 기술력이 극한의 내구성을 요구하는 군사 항공 분야에서도 상용화되기 충분하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죠. 이러한 신기술을 통한 비용 절감은 이제 민간의 우주 개발 분야를 바통 터치하게 될 한국이 있어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가 자리 잡고 있는 지금 스페이스X의 기술을 이전했던 나사의 전례를 본받아 하우연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누리호 기술 이전을 통해 우리나라 역시 민간 우주 산업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주 발사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으로 약 142억 달러, 약 18조 원 규모이지만 2029년에는 319억 달러, 약 41조 원으로 커지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거의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스페이스X보다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데요. 한국판 스페이스X를 꿈꾸는 벤처기업들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발사체 재사용 기술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시작된 우주발사체 스타트업 페리즈 에어로스페이스는 선박과 낙하산을 활용한 발사체 재사용 기술을 연구 중입니다.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해상의 대형 선박 위에서 발사체를 쏜 뒤 재사용 대상인 1단부가 우주에서 내려오면 낙하산을 펼쳐서 파손되지 않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초기술 보강을 거쳐 스페이스X와 같은 호버링 방식의 착륙 방식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국내 스타트업 기업인 이노스페이스 역시 재사용 발사체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지난 4월 과학기술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재사용 발사체를 위한 유도함법 제어 기술 개발기관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재사용 발사체 기술 등 이러한 신기술들이 우주 산업에 있어 후발주자인 한국이 경쟁에서 승리할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달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우주 발사체에는 스페이스X 수준의 발사체 재사용 기술이 도입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계속되는 실패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지금이 한국이 치고 올라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냉전 이후 30년 만에 다시 시작된 우주개발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우주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와 업계의 투자 그리고 전국민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